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4번째 이야기.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 조조가 관로의 예언에 따라 불이 날 것에 대비해 군사를 풀어 허도를 살피게 하자 예탄조의 신하들은 이를 심상치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때 허도의 경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낙양 출신으로 자는 계행이었습니다. 그는 승상부연을 지내다가 뒤에 시중부소가 되었으며 사마적 위왕과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조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 천자의 수레에다 천자의 복색을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잠이 오질 않네. 그러게 말일세. 근위 사령관을 바꾸고 외곽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네. 동지를 모아서 조조를 칠 때가 온 것 같네. 어떻게 조조를 친단 말인가? 근위병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폐하를 보호하고 유황숙과 연락을 취해 바깥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걸세. 그러자면 우선 왕피를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김이라는 사람이 있네. 조조의 손발인 왕필과 친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을 꾀할 리 없자는가. 우리가 함께 가서 그의 속마음을 떠보기로 하세. 그런 후에 함께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세. 경기와 위왕은 밤이 되자 남몰래 기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위왕께서 천자의 신위를 물려받아 대위에 오른다 하네. 그러면 자네와 왕장군은 벼슬이 높아질 것이네. 그때 우리를 잊지 않고 끌어주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내가 자네와 가까이 지낸 것은 자네가 한나라 충신의 후손이기 때문이었네. 이제 보니 자네는 한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역적에게 빌부터 벼슬이나 얻을 궁리만 하고 있었구먼. 실은 우리는 자네와 함께 역적을 쳐 없애자고 의논하러 온 걸세. 역적이라면 조조 말일세. 조금 전에 우리들이 한 말은 자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니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 바라네. 나는 암턴트로 힘을 합쳐 왕피를 죽이고 병권을 빼서 천자를 모시겠네. 이어 유황숙과 손을 잡는다면 조조를 없애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네. 우리의 생각도 자네와 다를 게 없네. 이제 한실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네 그려. 내가 마음으로 버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조조에게 아비를 잃었지. 지금은 성 밖에 살지만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날개로 쓰는 게 어떻겠나. 그게 누군가? 바로 태의 길평의 아들들이라네. 마디는 길막이라 부르고 그 아오는 길목이네. 오래전에 길시 형제가 도착했습니다. 기미가 모든 일을 털어놓자 형제는 분노에 찬 눈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돕다뿐이겠습니까?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조 그 역적놈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대보름을 경축하느라 분주할 때 경기와 위왕 두 사람은 집안의 장정들을 거느려 왕필의 영문 앞으로 나오시게. 불길이 일거든 길을 나누어 양쪽으로 쳐들어가 왕필을 죽이도록 하게. 그 후 대궐에 들어가 천자를 오복루에 모시고 가서 문무백관을 모아 역적을 치라는 분부를 내리시도록 하겠네. 알겠네. 그때 길막 형제부는 성 밖에서 가로막는 자들을 죽인 다음 성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질러 군호로 삼고 백성들에게 역적을 쳐 없애자고 선동해주게. 그리고 성 밖에서 구워놓는 조조군이 있으면 그들을 막도록 하게. 그럴 동안 천자께서 영을 내리시어 구원군을 항복하게 할 것이네. 5사람은 피를 섞어 하늘에 맹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와 위왕은 집으로 돌아가 장정들을 모으니 그 수가 400은 좋게 넘었고 병기도 이미 마련해 둔 것이 있어서 보름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길막 형제도 장정 300을 모은 후 교회로 산행을 하러 간다 말하고 경기를 손질하며 성문 앞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미는 어림꾼을 거느리고 있는 왕피를 찾아갔습니다. 내일이 대보름입니다. 천하가 평안하고 위왕전하의 위세가 사방에 떨쳐 올리는 가운데 정월 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등불을 밝혀 태평성세를 기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대보름날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문간을 색실로 엮어 꾸미도록 하여 명절을 경축하도록 하라. 왕필의 명에 따라 집집마다 축하의 등불이 내걸렸습니다. 길시 형제는 군서들을 거느리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이경이 되었습니다. 왕필이 지연을 열고 있을 때 병영 뒤에서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을 직감한 왕필은 도움을 청하려고 말을 타고 나가다 화살에 맞게 됩니다. 왕필은 추격을 피해 주변에 있는 기미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미가 반란을 도모했음을 알게 됩니다. 기미를 우두머리로 경기와 위왕이 난을 일으켰소. 내가 군사 일천을 수습해 급히 갈 테니 어깨의 상처부터 치료하도록 하시오. 이때 성 안은 이미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헌제도 후궁으로 몸을 피했고 조조의 신복들만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후도는 순시를 하던 중 허도성의 불길이 일자 3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는 한편 자신은 성 안으로 달려들어 조유를 도와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경기와 위왕의 사병들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하후돈의 군사들에게 대적도 못하고 틱틱 쓰러져 갔습니다. 기미 어른과 길막 형제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성 밖으로 달아나야겠네. 살아있으면 다시 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성 밖에는 이미 조조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로잡히고 그들을 따르던 100여 명의 사병들은 순식간에 하후돈의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던 충신들의 뜨의 부품이 되고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필이 화살에 맞은 상처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은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기와 위왕은 하후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역적 조조야, 내가 너를 죽여 간을 씹어먹지 못한 것이 원통하나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 어서 놈들의 목을 쳐라. 한편 조조의 명에 따라 허도의 문무백관은 모두 업군으로 끌려왔습니다. 조조는 문무백관을 세워놓고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경기 위왕 등이 모반을 꾸며 허도에 불을 질렀을 때 그대들 중에는 불을 끈 사람도 있고 문을 닫아 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을 끈 사람은 붉은 기 밑에 서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흰 기 밑에 서도록 하라. 불을 끄려 했다고 해야 벌을 받지 않을 게 아닌가. 붉은 기 밑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 묶도록 하라. 대왕 전하, 억울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을 끄려 했는데 어찌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때 너희들은 불을 끄는 것보다 역적들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변명해도 내 눈은 속일 수 없으리라. 저놈들을 장하 강변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치도록 하라. 장하강은 이들을 죽인 핏물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조조는 제후의 등급을 고치고 벼슬아치들도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대의 점이 신통하게 맞았네. 내가 이곳을 떠나 있었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을 걸세. 상을 내리고 싶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대왕께서 업군에 머물러 계셨던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였습니다. 허도의 반란이 진압된 건 역시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제가 공을 내세워 대왕의 은혜를 받음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관료는 조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한중으로 간 조음은 하우영과 장합에게 중요한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적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장비는 그때 파서 땅을 지키고 있었고 마초는 합판을 지키며 오란에게 군사를 주어 적을 살피게 했는데 오란은 군사를 이끌고 오던 조음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군사를 물려 마 장군께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무슨 소리요? 적은 지금 막 군사를 이끌고 이리로 왔소. 적이 싸울 준비를 하기 전에 쳐서 날카로운 기세를 꺾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마 장군을 대하겠소. 임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적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란은 할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임기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간 임기가 조홍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오란의 군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습니다. 오란은 크게 패하여 마초가 있는 곳까지 도망쳐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길목을 지키기만 하고 절대로 허락 없이 군사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성도의 사자를 보내 지시를 받아오도록 하라. 이때 조홍은 마초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정까지 철수한다. 이기고 있는데 왜 철수를 한단 말입니까? 공명이 마초에게 계책을 가르쳐 준 것이 분명하오. 마초가 저리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소? 조홍은 질에 겁을 먹고는 군사를 물렸습니다. 재주가 없으나 파서를 빼앗겠습니다. 파서가 우리 손 안에 떨어진다면 서천을 빼앗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곳 파서를 지키는 장비 역시 가볍게 여길 장수가 아니오. 장군께서 장비를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이신다면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은 하지만 실수라도 하면 어쩌겠소? 염려 마십시오. 만약 장비를 사로잡지 못하거든 그때는 군령에 따라 벌을 받겠습니다. 군사 3만을 내어주겠소. 지금 한 약속을 잊지 마시오.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간 장압은 세 곳에 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암거체이고 또 하나는 몽두체이며 다른 하나는 탕석체라 했습니다. 장압은 파서를 치러 갈 때 세 곳에 있는 군사 반씩을 뽑아가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 놈들을 개미처럼 짓밟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곳은 방이 거칠고 산세가 험해 매복시키기가 좋습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거느려 적을 치시고 제가 복병과 함께 호응한다면 장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날랭 군사 5천을 뽑아 매복하고 있게. 장비는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낭종으로 향했습니다. 장비가 30리 밖까지 왔을 때 장압의 군사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조음과 장비가 격돌을 할 때 매복한 군사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장압은 조음이 앞에서 장비를 사로잡겠다고 호통치던 일도 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매복해 있던 뇌동과 군사들이 길을 끊자 앞뒤로 적을 맞은 장압은 군사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우 달아난 장압은 밤을 틈타 가까스로 암거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비는 다음 날부터 싸움을 걸었지만 장압은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만산 위까지 군사를 이끌고 갈 수 없어 알아만 보는 장비 앞에서 장압은 산 위에 올라 북을 치고 피리를 불게 하며 장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북을 치고 저놈들에게 욕을 퍼부어라. 장비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욕을 해댔지만 장압은 연신 술만 마셨습니다. 장군, 제가 가서 매운맛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계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게. 뇌동은 군사를 이끌고 장압에게 다가갔습니다. 뇌동은 군사들에게 산을 기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장압의 군사들이 바위와 나무를 마구 굴려내렸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장압군이 굴려내린 바위덩이와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가진 욕설을 퍼붓고 화를 돋우었지만 장압은 산 위에서 욕설만 퍼부을 뿐 싸울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장압이 보이는 곳으로 진영을 옮기고 우리도 술판을 벌인다. 장비 역시 장압군 진영 앞에 술판을 벌여놓고 술을 마시며 욕을 해댔습니다. 장비의 술타령과 욕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장비 장군께서 적군의 진지 앞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계시다 합니다. 장비의 망나니 버릇이 도진 모양이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군중에는 좋은 술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 있는 좋은 술을 50동만 보내십시오. 장장군이 실컷 마시게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술을 탐해서가 아니라 장압을 치기 위한 계략일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술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위원은 8대의 술에 술을 가득 싣고 장비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주공께서 술을 내리시며 저더러 장군을 도우라고 하셨소. 네, 뜻을 알아차리셨군. 두 장군은 각기 한 무리의 군마를 거느리고 좌우의 날개가 되도록 하되 군중에 붉은 기가 오르거든 곧장 내달아 적을 치도록 하시오. 성도에서 술을 8술에나 보내와 술잔치가 벌어졌다고. 군전 공용미주라는 깃발까지 헐럭이며 도착해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산을 내려가 장비의 진지를 급습하겠다. 몽두체, 탕석체의 군사들도 모두 나와 좌우 날개가 되라고 전하라. 군사군, 앞전, 공평할 공, 쓸용, 아름다울미, 술주. 군전 공용미주는 군사들에게 내리는 맛이 좋은 술을 말합니다. 장압의 군사들이 장비의 진영을 공격해 장압이 장비의 가슴에 창을 내려 꽂으나 그것은 장비가 아니라 장비의 옷을 입힌 허수아비였습니다. 이때 장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놈, 장압, 내 목을 가지러 왔으니 꼼짝 마라. 장압은 장비의 창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몽두체와 탕석체에서 도우러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디까지 막아내나 보자. 그러나 장압의 뜻과는 달리 몽두체와 탕석체도
위원과 뇌동의 군사들에게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진지마저 빼앗겨버린 뒤였습니다. 장압은 장비와의 싸움에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장비는 달아나는 장압을 뒤쫓으며 그의 군사들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위원과 뇌동도 창칼로 찌르고 베며 흩어지는 장압의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장압은 진지 3군데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군사도 3만에서 1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비의 승전 소식을 들은 유비와 공명의 마음은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75번째 이야기. 껑충은 지금 교병계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로 이어집니다.